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자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드리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 한국직업방송은요, 평생 고용 역량을 키우는 대한민국 유일의 직업 일자리 취업 전문 채널로서 청년 고용 그리고 은퇴자의 재취업, 병력 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은 물론이고요. 4차 산업혁명 및 신직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미래와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알짜 취업 정보로 매일 아침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1부에서는요. 인생을 바꾸는 취업의 안내자이자 취업의 신이시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불꽃 가이드가 펼쳐질 텐데요. 공채 배틀그라운드 대망의 첫 시간의 주인공은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기업의 비교 분석은 물론이고요.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카더라 통신의 진실까지 그동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불꽃 배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죠. NCS의 모든 거.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도 쑥쑥 오른다는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최악으로 치솟는 실업난 때문에 성격이 바뀌어서 고민이라는 우리 취준생의 사연과 함께 취준생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다독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A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을 향한 총칼 없는 전쟁, 더 이상 불필요한 스펙 쌓을 필요 없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취업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취업 전략의 모든 것,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입니다. 네, 기업도 다양하고 직무도 다양한 취업 전쟁터에서 이곳일까? 아니 저긴가? 헤매이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국내 전무후무한 취업의 신 그들이 떴습니다. 네, 화면으로 그렇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하루하루 치열하게 전쟁을 겪어내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사실상 취업 최전선에 계시는 두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 일단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감 어떠신지 먼저 민혁쌤께 좀 여쭤볼까요? 일단 두 분 오프닝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요? 네, 대본을 전혀 보질 않네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 일단 두 분 정말 대단하다는 걸 직접 느껴서 반가웠고요. 저희가 오늘 1회 방송입니다. 1회 방송이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은 하반기 공채 시작하기 전에 좀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끝까지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혁쌤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기찬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코너가 이제 배틀그라운드라고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저희 둘이 싸운다는 그런 느낌보다 여러분들 같은 우수한 인재들을 두고 각 기업들도 이제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재를 두고 경쟁을 하는 기업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되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전략으로 취업을 해야 취업이 잘 될지 이 부분도 좀 같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들으면서 그런 내용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쟁의 시기고요. 이제 평화의 시기로 가야겠죠. 꿈을 현실로 이뤄줄 또 하나의 도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도 많이 주고 워라밸도 좋은 직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주어진 선택지 중에 최선의 선택지를 찾는 게 우리의 일일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 없이 또 기업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첫 직장을 찾기 위한 공채 배틀 서바이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은 나를 성장시켜줄 기업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먼저 첫 주인공의 사연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군데 직장 모두 급하게 구하다 보니 미련이 남아서 세 번째는 좀 더 노력해서 제대로 구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사립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총점이 3.58점이고 전공은 3.98입니다. 오픽 IM2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견 제조업 10개월, 중소제조업 4개월 모두 연구개발 직무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DS 설비로 3번 지원했는데 모두 인적성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파운드리나 다른 계열사로 도전을 해야 할까요? 다른 사업부나 계열사에 면접을 가게 되면 삼성전자에 3번 도전한 이력이 남을까요? 올해 사태에서 5410으로 못 풀었습니다. SK하이닉스 실트로는 지방사립되면 총 학점 3점 후반대부터만 뽑는다는 카더라가 있던데 이거는 정말인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첫 사연 들어봤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 중에 어디를 가야 할까요가 고민인 그렇습니다. 첫 주인공의 사연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먼저 이번에는 기찬 쌤, 우리 사연자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를 더 집중해서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 시류부터 좀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이공계는 다 SK하이닉스를 동시에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는 이제 수시공채를 따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형을 진행하는 이유가 실제로 SK하이닉스에 최저 합격했던 친구들의 상당수가 삼성전자에 동반 합격을 하게 되고 입사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수시 전형을 좀 돌렸고 이때는 우리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 수준보다 낮은 대학까지 채용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하이닉스도 이 특정 대학에서만 수시 전형을 별도로 돌렸거든요. 그 소리는 이제 수시 전형으로 입사하는 것도 이제 우수 자원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수 자원이라는 것처럼 4인권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방 사립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류들을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당연히 나에게 좀 다가올 거고 점수를 보면은 지금 지사 점수가 이 정도면 못 푼 실력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탈지만 10개 정도 이제 못 풀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적중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틀린 개수가 이 정도 개수라고 하면 합격을 했을 수준이고 질문을 한 내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업부,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이게 3개 사업부로 지원이 흘러가는데 아마도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업부로 지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통상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쪽 커트가 좀 낮아질 가능성도 크죠. 그리고 전체적인 채용 규모를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크고 하이닉스도 물론 도전을 하겠지만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지사시라든가 삼성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좀 저는 두고 싶습니다. 지금 기찬 쌤, 삼성전자 언급해 주셨는데 민혁 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일단 않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기찬 쌤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이분의 이력을 잠깐 다시 보면은 직장 경력을 지금 2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남짓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기찬 쌤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졸 공채에는 해당이 되는데 이런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삼성전자는 지금 뭐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 1위고 뭐 추가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대학생들한테 선호도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보통 채용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능성과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시겠지만 일반 졸업 바로 한 신입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요. 반면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규모가 적고 많은 투자, 특히 뭐 용인에 있는 또 기술단지 클러스터를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SK 하이닉스로 가시는 게
합격 물론 이제 SKCT를 넘어야 되는 이제 벽이 있긴 하지만 예. 뭐 기천 쌤 얘기한 대로 인적성에 대해서는 이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참고로 삼성과 동일하게 SK 하이닉스도 원스톱 면접입니다. 하루에 이제 면접이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전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분의 이력 중에 보면 이제 지방 사립대 화공과인데 제가 추측컨대 수도권 쪽인 것 같아요. 지방 사립대 중에서도 꽤 SK 하이닉스가 선호할 만한 예. 인천권이나 이쪽 지역의 학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부 머리는 지금 기반이 되고 또 사연 중에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서 그러니까 두 군데 직장을 모두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예. 미련이 남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학벌이나 스펙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스펙 믿고 약간 까분 케이스입니다. 네,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 중에서 예. 내가 이 정도 학교나 스펙이면 뭐 선후배들을 봤을 때 뭐 삼성이냐 뭐 이런 쪽은 충분히 갈 수 있어서 예. 충분한 고민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입사를 했다가 실제로 이제 직장 경력을 쌓다 보니까 미련이 계속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 사연만큼은 SK 하이닉스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있으시겠지만 일단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SK 하이닉스에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최상의 조건만을 뽑아서 후회 없는 첫 직장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해봐야겠죠. 불꽃 배틀이 예상되는 1라운드 핫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대 SK 하이닉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평균 스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기업의 평균 스펙, 최종 합격한 우리 구직자들 어느 정도의 스펙을 보였을지 먼저 민혁쌤 어느 정도 스펙이었나요? 제가 이거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과 좀 현직자들 조사를 해봤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연을 주신 분도 질문을 주셨잖아요. 예. 본인의 지방 사립대라는 학벌적인 컴플렉스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정말 SK 하이닉스를 통과할 수 있는 거냐. 제가 이번에 상반기에 SK 하이닉스 서류 통과한 제 주변의 학생들을 보니까 한국 외대가 이런 거 언급하면 괜찮죠? 네, 한국 외대가 이문동 서울 캠퍼스도 있는데 용인 캠퍼스도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라 그래서 그쪽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공계 전공자들이 있어요. 용인 캠퍼스에. 그러니까 사실은 구직 시장에 있어서 뭔가 좀 경쟁력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용인 캠퍼스가.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서류를 통과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건동홍이라 그래서 서울권 내에서 이제 중위권 정도 되는 대학이죠. 건동홍 라인의 직정 전공, 이공계 전공인 분도 보니까 SK 하이닉스 서류를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물론 이제 삼성도 더 많은 스펙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서류 통과. 근데 SK 하이닉스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높은 정도의 스펙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꽤 오랫동안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이전 방송 때 많이 다뤘지만 SK 하이닉스는 자소서를 많이 봅니다. 이거는 아마 홍기천 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그랬어요. 삼성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비중이 낮을 거다. 반면에 전공 학점이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평가를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변수로서 내가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다 SK 하이닉스에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채용 규모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고로 하이닉스 들어가기가 삼성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채용 인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학생들 데이터를 보면 저는 이제 서울 강남권에서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던 623명의 최종 합격자들이거든요. 그 친구도 그러니까 전체의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채용 인원이 3천이 몇 천 단위로 뽑으니까 아주 작은 샘플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학생들의 학교를 보면요. 제 학생들이었는데 지방 국립대가 한 16% 정도 되고 지방 사립이 한 9%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 스카이가 한 8% 정도. 그다음에 서성안이 한 11%, 중경예시가 11%, 건동홍이 한 10%, 국승재단도 한 10%. 네. 고르게 분포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삼성은 지방대 할당제 35%를 도입을 했었고 실제적으로도 채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대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거기가 더 좋은 포지션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공채를 흘려보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방사립대 이공계 학생들은 질사시험에 아주 몰빵하라.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채용 인원이 크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조쌤 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예전보다는 채용 인원이라든가 학교를 보는 폭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드루키가 이제 당연히 도전하는데 좋아지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제가 좀 반론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이 학생이 이제 화공을 전공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실제로 근무 경험이 한 14개월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았지만 일반화학이라든가 폴리머 뭐 이쪽이라든가 안 그러면 전자부품의 부품단에서 아마 회사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로 학업 이력을 봤을 때도 반도체 수강 이력이 많지 않은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날의 이력도 반도체하고는 거리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반도체하고 상관성이 높지 않은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어떤 차이점이 생길 거냐. 하이닉스는 공채가 흘러갈 때 직무 위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설계, 소자, 공정 여기는 이제 시프트 근무를 하지 않는 직군이고요. 시프트 근무라는 3교대 근무를 많이 하는 직군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기입니다. 양산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양산 관리가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회로 개발, 회로 설계를 따로 뽑고 평가 및 분석을 뽑아요. 그다음에 공정 설계를 뽑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프트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정 기술, 그다음 설비 엔지니어가 시프트 근무를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졸 공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8대 제조 공정의 설비를 단위 공정으로 시프트 근무로 셋업하는 그 포지션을 하이닉스는 대졸로 뽑지 않고요. 삼성전자는 대졸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엔지니어가 채용 인원이 좀 많은 편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대졸을 흡수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공학적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이 거기에 많이 도전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인적성 커트도 좀 낮아지는 편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모르겠습니다. 과거 중견기업에서의 업무 경험이 반도체 공정하고 공정 설계 소자 쪽과 직통되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보다 유리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런 본인의 공학 경험을 고려했을 때 설비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가늠자보다. 그러니까 설비를 뽑는 삼성전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취업 확률이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저도 홍기찬 쌤하고 의견을 같이는 하는데 이 사연 주신 분이 그냥 대기업 입사하는 걸로만 내가 만족을 한다. 그 이후에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 대기업에 다니는 걸로만 만족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홍기찬 쌤 말이 맞아요. 시프트 근무를 이제 하죠. 근데 실제로 입사해서 근무하는 엔지니어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시프트 근무라는 게 이제 교대 근무기 때문에 아나운서 분들도 시프트 근무 아닌가요? 내가 어디에서 근무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두 분은 안 받으시겠지만 그 엔지니어 엔지니어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새벽 근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내가 삼성 세 번째, 네 번째 도전하는 거니까 뭐 괜찮다라고만 넘기기에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있고 주변에 보면은 정말 반도체랑 관련된 수업을 안 들었어도 삼성전자의 뭐 온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반도체 경험이 없어도 홍쌤 얘기대로 이제 그 교대 근무 이제 들어가서 설비를 만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에 선생님 다니고 있어서 뭐 자랑스럽고 뭐 SNS에 올리고 뭐 이러는데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제 주변의 애들이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을 다시 준비한다라든지 또는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또 다른 출발을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약속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세에 있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면 특히나 여기는 분당에 있는데 또 R&D 센터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정말 하고 싶다라든지 좀 내가 젊은 나이 때 좀 고생을 하더라도 커리어 패스를 제대로 만들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는 이 사연 주신 분은 SK 하이닉스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제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로 입사한 학생인데 LG그룹의 현직자예요. 거기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개발자입니다. 그러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면 2년 차 정도 되는데 4천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로 들어오면 7천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내 삶에 좀 중요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듈 개발자로 내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추후 내가 이직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설비 엔지니어로 업무 수행하게 됐을 때는 반도체 산업은 여러분들 IDM,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딸려 있는 수많은 장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산 장비, 뭐 일본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직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해당 학생은 만약에 내가 시프트 근무가 하기 싫어서 하이닉스에 도전한다. 그렇다면 설계나 소재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 갖고 있는 스펙을 봤을 때도 분명히 갈 수 있는 곳은 양기밖에 없을 거예요. 양산 기술.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교대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방진복을 입고 내가 팹에 들어가서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냐, 방진복을 입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차이점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 52시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점점점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에피스 같은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입사하게 돼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시프트 근무를 뭐 여학생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개인마다 뭐 내구성의 그런 지표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돈과 그다음에 추후 내가 벌어질 수 있는 내가 더 높은 산업,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분한테 좀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사연자 질문 중에 지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방 사립되면은 총 학점이 3점 후반대부터만 뽑는다는 카더라를 들었는데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OX판으로 좀 들어주시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갈리나요? 엇갈리셨어요, 의견이. 민혁 쌤부터 X를 하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그 SKCT 인적성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소서라든지 본인의 경험을 잘 살려서 쓰시면 일단 서류 통과는 되고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적성 시험의 어떤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지방사립대가 됐던 수도권대가 됐던 동일하게 기회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학점에 저는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기찬 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점보다는 이제 학교 레벨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이 상반기 제 동반 합격자예요. 이 친구는 한양대 에리카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학점이 한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학도 되게 낮아요. 5급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전자전공자인데 지금 메모리 회로 설계하고 하이닉스 회로 설계를 동시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좀 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근데 예전부터 본다는 건 좀 제 경험상 좀 느꼈기 때문에 지방대 학생들에게는 하이닉스를 많이 권하지 않았는데 협성대 정도 대학, 그러니까 뭐 아주 명문대학교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를 나와가지고 하이닉스 서류를 뚫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 이게 좀 덜 보는 건 명확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기회폭이 넓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지난 겨울에 있었던 수시 전형에서 하이닉스가 진행하고 있는 채용 과정들을 보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대학교에서만 가가지고 수시 전형의 리크루팅을 좀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기에 그러니까 둘 다 도전할 거 이 학생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뭐 선택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무게 중심을 좀 삼성 쪽에 더 많이 둬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긴 했는데요. 아무쪼록 잘 들으시고 또 의견을 좀 종합을 해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채용 제도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 다 공통적으로 구직자들의 워너비 기업이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성공 취업을 위해서는 채용 제도에 대한 대비 전략 꼼꼼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민혁 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큰 차이는 없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루에 이제 면접이 끝나고 그 면접자가 혼자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면접 전형이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더 간소화돼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 면접, 임원 면접, 그리고 이제 PT 면접을 보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그 실무자 2명 면접관이 들어가시고 면접자 1명이 들어가는 역량 면접 하나, 그리고 동일한 면접장 안에서 바로 PT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면접이라 그러면 PT 면접도 따로 들어가고 또 퇴장한 다음에 또 역량 면접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동일한 면접관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적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적성에 대한 대비가 좀 명확하게 된다면 면접은 좀 구직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역량 면접이라는 것이 이제 또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 이력서에 대한 것들도 꼼꼼히 상당 부분 점검을 한다는 점에서 그 구직자 입장에서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거든요, 면접관들이.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거를 봤을 때 좀 지금까지도 선호도가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삼성전자만큼 지금 추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은 어떤가요, 기찬 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차이점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하이닉스는 도전할 때 학생들이 고민할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는 양산 기술을 쓸 거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시프트를 하지 않는 설계 소자 R&D로 갈 거냐, 요 고민이 있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를 했던 친구들은 내가 시스템 LSI, 그러니까 LSI는 팹이 없어요. 그러니까 팹리스라고 해가지고 설계만 하는 조직인데 그 조직을 갈 거냐, 메모리 회로 설계를 갈 거냐, 파운드리 회로 설계를 갈 거냐. 그다음에 내가 기계과를 나왔다고 하면 내가 단지 총괄을 쓸 거냐, 파운드리 설비를 쓸 거냐, 메모리 설비를 쓸 거냐. 그러니까 사업 조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건 지금 반도체 쪽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세트 CIM 쪽에 같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부를 도대체 어디로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자소서 항목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1번 항목 왜 삼성에 지원하냐 간단한 항목이 700자로 나오고요. 성장 과정에 1,500자로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를 적으라고 해요. 본인 이야기가 아닌 소재가 1,000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된 경험을 4번 항목에 1,000자로 적게 만듭니다. 예. 그런데 하이닉스의 자소서는 SK 자소서 항목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데 네. 기업 이야기를 아예 못 적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라든가 기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삼성은 좀 있어야 하는 편이고 하이닉스는 자기 중심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해지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인적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 G사는 이제 언어 수리 추리,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언수추가 출제가 되는데 독특한 파트가 이제 시각 착수하고 유형입니다. 그래서 8가지, 9가지 정도의 공간 지각 능력을 확인하고 검측하는 시험이 실시가 되는데 SK는 이 영역이 없습니다. 대신 언어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리가 있고 직무별로 이 출제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R타입 같은 경우에는 추리적인 부분이 출제가 되고 영업을 쓰는 M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SK는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추리와 자료 해석 능력에 대한 경쟁력을 더 많이 요구하는 편이고 삼성 그것 대비 공간 지각 능력을 추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면 삼성 면접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 했던 친구들에게 나사 체결 구조라든가 베어링 구조처럼 반도체가 아닌 기계공학 본연의 문제를 냈고 그 다음 시즌 때는 실제로 플라즈마 같은 8대 제조 공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는 또 베어링 구조나 나사 체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공정으로 출제가 될 때도 있고 공학 본연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름방학 동안 같이 대비해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주 미시적으로 기술적으로 나눴지만 사실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구직 활동을 할 때 다 준비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전형에서 이런 마이크로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갈 학생이 어디 지방대에 불합격하지 않잖아요. 수능 점수로만 따지니까. 근데 이제 구직 활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삼성전자에 합격하면 SK 하이닉스에 그럼 당연히 되느냐? 그럼 SK 하이닉스에 합격하면 삼성전자는 떨어지는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강조드리는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본인은 어떤 쪽에 강점이 있는지 생각하고 좀 대비를 하셔야지 네. 그냥 기업의 어떤 순위나 매출 규모만 보고서 삼성전자를 최우선 순위로만 그냥 생각하고 준비했다가 SK하이닉스는 전혀 대비 없이 준비해서 이제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제 사연 신청해 주신 우리 사연자 어떤 기업이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한마디씩 듣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찬-쌤. 우리가 얘기한 두 회사의 부하들이 있어요. 예. 자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설비를 납품하는 기업이고 이 회사가 이제 하반기 때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력 있는 이공계들을 하반기 때 질사 시험을 2번 보게 돼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지금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비메모리 반도칩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도 기업 차원도 이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거고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위탁 생산만 하는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 상반기부터 벌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번 하반기 때도 채용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형님들의 공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부하들 그러니까 자회사들 공채도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혁-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 지원 이력을 보니까 삼성전자를 지원하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면접관한테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다른 계열사를 지원했다가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좀 반도체 호황이니까 더 지원한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디펜스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네. 저는 그냥 깔끔하게 SK 하이닉스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해봤는데요. 두 분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민혁 쌤부터. 시간이 일단 부족하네요.
네, 너무 많은 얘기를 좀 네.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저희도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사실 표정을 보니까 잘 좀 어떻게 적응을 잘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네. 시간이 좀 더 네. 늘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우,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건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 부가적인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삼성전자 뭐 지금 이 기업 관련된 소개 설명만 저희도 한 10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저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별도로 공부하는 그런 구직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감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첫 순서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그리고 홍기찬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직장 찾기 서바이벌 공채 배틀그라운드 사연 속 주인공의 맞춤 직장을 찾아주기 위해서 정말 짜릿할 정도로 화끈한 배틀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최종 판단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공기업 채용을 위한 필수 코스를 미리 체험해보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준비가 되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어머어머 대박! 최우미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움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속상하기도 하고. 얘는 있어 확실해. 나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공기업의 필수 코스이자 공기업 취업의 핵심이죠. NCS를 미리 체험해보고 또 공부해보는 시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공기업과 취준생의 연결고리죠. NCS. 패기 넘치는 취준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체계적인 풀이 과정을 통해서요.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과 성공의 나침판이 되어줄 텐데요. 오늘 달달 허니보이에서 역전의 명수 취업 끝판왕으로 돌아오신 분이죠. 마민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기업과 취준생의 연결고리로 함께해 주시게 되셨는데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일단 제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느껴집니다. NCS와 관련해서 비시즌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준생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벨트도 하시고 멜빵도 하신 이유는 뭔가요? 뭔가 좀 우리 예전에 그 선생님 떠올리면 학생 주임 선생님 떠올리면 이런 이미지 좀 떠올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합격으로 가는 첫걸음,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지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그러면 NCS 완전 정복을 위한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첫 시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마 저희 한국 직업방송 쭉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이 NCS에 대한 개념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혹시나 우리 취업 새내기 분들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개념 총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강지수 캐스터, NCS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들어보신 게 있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생소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취업을 해서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저기서 뭐 NCS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뭐 정의되거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마쌤께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NCS 필기 시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NCS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NCS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약자로서 쉽게 말해 국가가 정의한 직무 능력 표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역량을 국가가 정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CS 필기 시험은 이렇게 국가가 정의한 역량을 문제 형태로 출제함으로써 우리 구직자분들이 해당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기업이라든지 직무라든지 뭘 지원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정의가 돼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NCS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직업 기초 능력인데요. 말 그대로 기초 능력입니다. 우리가 직무나 기업에 상관없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보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크게 컴퓨터가 있고요. 그 앞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같이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등이 바로 이 기초 능력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이건 기초 능력을 조금 더 넘어서서 조금 더 심화된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은행 창구에 앉아서 그 은행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과 대면 상황에서 금융 지식을 혹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경제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제 금융 지식이 바로 직무 수행 능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에서는요. 대다수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NCS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어떤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해 총 10개 과목의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면 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 이렇게 10개의 영역이고요. 엄청 많네요. 근데 이 10개 과목을 그럼 쉽게 생각하면은 시험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10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해당 영역별로 어떤 능력을 보겠다라는 하위 능력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 10개 과목에 34개의 역량을 보고자 하는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대다수의 공기업이 NCS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기업들이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요? 그 NCS 자체가 국가가 정의한 역량이다 보니까요.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 NCS 필기 시험을 별도의 전형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공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단 이렇게 중앙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치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설관리공단이나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에서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또 은행권에서 NCS 필기 시험을 또 전형으로 치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같은 이런 시중은행에서 주요 전형으로서 NCS 필기 전형을 채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뭐 대부분의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시험 치르는 모든 기업마다 다 10개 과목 다 뭐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10개의 과목을 모두 보는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있는가 하면 앞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3가지 영역만 보는 한국철도공사가 있는 것처럼 기업마다 선별해서 보는 과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같은 기업 내에서도 서로 다른 직무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영역의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험을 보시면요. 행정직무와 요양직무를 지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각각 20문제씩 푸는 전형이 진행이 되었고요. 반면에 전산직무를 지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 외에 정보 능력 그리고 전산 능력의 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지원하는 직무 그리고 기업에서 그 10과목 중에 어떤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런데 앞서 출제 경향을 함께 보니까 특별히 좀 많이 보였던 3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의사소통, 수리 그리고 문제 해결까지 굉장히 자주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3가지 영역을 좀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3가지 말씀하신 영역이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보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에 대한 준비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주로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직무에서는 어떤 영역의 시험을 보는지 여기까지 챙기셔서 기본 3가지 과목 플러스 알파로 같이 공부를 병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NCS 대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쌤과 함께 공기업 취업의 필수 코스죠. NCS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 만큼 이 기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영역, 이 영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간단히 짚어보는 문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강주수 캐스터, 지금부터는 NCS 유형별 문제를 풀어보는데 준비됐습니까?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자신은 없지만 한 문제라도 맞춰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예상 점수 미리 말씀하실 수 있나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50점이라도. 네, 50점이라도. 네, 50점이라도 맞을 수 있을지 저희가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난 뒤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풀이 시작해 봐야겠죠. 마쌤,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인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홈페이지에 가시면 학습 모듈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직장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4가지 중에 옳지 않은 것 1가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를 읽어드리는 동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조직과 팀의 효율성, 효과성을 성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원 간의 정보와 지식의 전달 과정이다. 2번, 공통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집단 내의 기본적인 존재 기반이고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기능의 역할을 한다. 3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일방적으로 표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4번, 조직 구성원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입니다. 네. 잠깐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딱 보이는 것 같은데. 저만 안 보이나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네, 정답 그러면...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아마 역시 저는 맞았습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왜 3번이라고 생각하셨죠? 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일방적이라는 그렇죠. 일방적. 예, 보면 상대방 일방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직장 생활할 때. 일방적이었네. 예. 네. 이 문제는 틀리기가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유형의 문제였는데 아이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3번과 같이 일방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말은 옳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팁을 조금 더 드리면 보기 중에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와 같이 극단에 치우친 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기존에 알고 있었다면 아마 답이 3번이라는 것이 빠르게 눈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워밍업 문제로 좀 출제 경향을 살펴봤으니까요. 과연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실전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실전 문제 공개해 주시죠. 실전 문제는 실제 한 공사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예상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문제 제대로 나온 거 맞나요? 예상 문제를 예상 한 번만 문제로 더 그럼 되게 한번 쉬운 거기 돌아가 때문에 보죠. 다음 중 문서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중에 가장 먼저 행해져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문서의 목적 이해하기, 2번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주제를 이해하기, 3번 현안 문제를 파악하기, 4번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기입니다.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2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도 1번인 것 같아요. 1번, 2번이요. 저는 3번. 저는 3번 같아요. 현안 문제를 파악하기. 정답 뭡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문서의 목적, 이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난 후에 해당 글을 읽어야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 1번 목적을 이해하기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순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 문제 이렇게 2개 풀어봤고 이번에는 정말 실전 문제 한번 만나볼 시간 가져봐야겠죠. 실전 문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수리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네. 보시면 다음 계산의 결과로 바른 것은입니다. 기초 우리 연산 능력을 보시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4cm 더하기 0.18mm가 몇 밀리미터인지를 푸셔야 되는 문제고요. 이 단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풀어야지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위가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이 연산에 있어서 좀 일단 어려운 점이 밀리미터로 바꿔서 빠르게 바꿔서 푸는 게 중요하겠네요. 시간을 좀 빨리 단축해서 푸는 게 전 중요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이미 지금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답이 나오셨나요? 저는 4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4번인 것 같아요. 4번 해봤는데. 저도 그럼 대세. 네, 4번으로 통일했습니다. 4번 맞습니까? 이럴 땐 대세를 따르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4번이 맞고요.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시키는 게 가장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cm는 10mm라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1.04cm를요. 10.4mm로 환산을 한 후에 문제를 풀게 되면 정답은 4번 10.58m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숨가쁘게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의사소통 능력에 이어서 저희가 수리 능력 문제까지 한 번씩 정복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게 있죠. 문제 해결 능력, 영역만이 남아있는데 과연 또 어떤 유형들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수리 문제, 실전 문제로 한 번만 더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수리 문제 먼저 확인해보죠. 수리 문제 실전, 실제 이제 공사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를 환산해서 풀었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억 원 그리고 만 원 이 점을 참고하셔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액 5억 원인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임대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연간 임대 수익률은 얼마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연간 임대 수익률은 곧 연 임대료 나누기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값에 100을 곱한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공식을 좀 밑에 알려주시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다. 네, 맞습니다. 원래 대입을 해서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공식을 계산하면 되는 문제네요. 실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해당 공식에 맞게끔 숫자를 틀리지 않고 대입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 저희도 빨리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저는 대세에 따르겠습니다. 네. 저도 대세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세인가요? 네. 저는 1번 그러면 1번으로 걸겠습니다. 두 분 저를 네. 따라서 그러면 1번인 네, 걸로. 그럼 1번으로. 네, 1번 네. 맞나요? 역시 대세가 가장 안정적이네요. 정답은 1번이 맞고요. 네. 아마 잘 대입해서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여기서 조금 힌트가 월 임대료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연 임대료는 당연히 12달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네. 만 원으로 좀 치환을 해서 본다면 부동산 가액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만 원으로 50천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네. 임대보증금은 1억 원, 즉 10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앞서 말씀하신 1번 3%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정말 수리 문제까지 저희가 모두 정복을 해봤으니까요. 문제 해결 능력으로 넘어가야겠죠. 일단 예상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문제 해결 능력은 아마 앞서서 보셨던 의사소통이나 수리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문제를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해당 조건에 맞게끔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는 동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땡땡 기업의 마케팅팀에서는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기획 중이다. 장소 선정을 맡은 A 대리는 워크숍 장소 후보지 5곳을 선정했고 각 장소의 장단점을 정리해 팀원들과 장소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논의 결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략 회의를 위한 회의 공간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선정된 최종 워크숍 장소는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단, 두 장소의 조건이 같을 경우 이동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선정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자 표가 나왔네요. 네, 방금 제가 강조드린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요. 편의시설, 회의 공간을 기억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저 답 나왔습니다. 답 나오셨습니까? 예, 제가 몇 번입니까? 제가 보니까 회의 공간하고 편의 시설을 둘 다 이렇게 더하면 돼요. 9, 7 뭐 이렇게 다 더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덧셈을 강하기 때문에. 그럼 몇 번이죠? 더했더니 똑같이 정수가 나온 데가 A 장소, E 장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같을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팀원들은 좀 먼 데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요? 회사랑 좀 먼 데로 떠나야지만 회사랑 좀 더 멀어질 그래요? 수가 있으니까. 팀원들이요? 예, 그렇게 그럴까요? 생각을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했었겠나요? 그래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번이죠? 저는 그래서 E 장소. E 장소. E 장소가 답일 거라. 그래서 E 장소 5번. 디스캐스터 동의합니까? 저는 가까운 거리를 더 좋아할 것 같아서 가까운 거리를 좋아할 것 같다. 네, 저는 그럼 몇 번일까요? 3번이 아닐까요? 지금 3번, 5번 네. 엇갈리는데 저는 이번엔 이제 두 분의 선택에 맡기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3번, 5번 중에 답 있나요? 정답 있습니다. 있어요? 과연? 정답 있습니다. 정답은 이규옥 아나운서님의 5번이 5번이 정답이었군요. 근데 제가 중간에 조금 저도 의외인데요. 예.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네. 설명을 정말 한 설명해 주시죠. 80%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회의 공간과 편의 시설을 더해야 된다. 여기까지 정말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점이 나온 곳이 A와 E까지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고 했는데
이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해당 내용을 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 작은 글씨도 빼놓지 않고 잘 확인을 해야 그 문제에서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영역까지 저희가 문제풀이 이렇게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강지수 캐스터, 앞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예상 점수 여쭤봤는데 50점만 맞아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50점 이상은 맞았다고 보시는지? 50점 그 언저리에서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렇게 시험을 직접 풀어보니까요. 취준생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되게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소감은 그러했고 또 이제 교욱 씨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일단은 제가 딱 보니까 문제를 너무 어렵다, 뭐 손도 못 대겠다 이런 시험 문제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어렵긴 한데 실수해서 틀릴 만한 좀 실수 유도를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짧다면서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NCS 시험은 우리가 수능처럼 모두가 다 풀고 100점을 맞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보려는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풀면 좋지만요. 보통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내외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빠르게 읽으시고 내가 이 문제는 이러한 유형으로 한번 풀어봐야겠구나라는 것이 사전에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을 절약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반면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듯이 해당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거나 아니면 해당 제시된 내용을 조금 더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굉장히 줄이는 것이 포인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해당 유형에 맞게끔 풀이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평소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NCS를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라고 하는 꿀팁이 있다면 좀 전수를 해주시죠. 그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 점수가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오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분들의 조금 케이스들을 보면 이 NCS 시험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풀어보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다음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답으로 유추되었을까를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점수가 오르고 혹은 오르지 않고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매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답안지를 보고 이 답이 이렇게 해서 추론이 되었구나라고 이해하는 사람과 답을 매기고 나서 이 답은 왜 이렇게 추론이 되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분명 실력이 오르는 데 있어서 그만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6월, 7월, 8월 약 한 3개월 정도 NCS 공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정말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문제를 풀고 나서 그 이후에 답안지를 보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네, 이렇게 해서 맞았고 틀렸네 라고만 끝내지 마시고요. 해당 내용의 답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풀이 과정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더 있을까? 이것은 나에게 과연 가장 적합한 해설이 맞을까에 대한 내용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본다면 분명 하반기 NCS 시험에서 고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시험이고 어떤 과목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답 노트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이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 기적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취준생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항상 저희 투데이 잡스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2부 두 분과 함께한 이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 그리고 더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그런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현금 없는 시대에서 지갑 없는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 사는 게 없는 간편결제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본격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다운, 편의성은 업.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제로페이 사용법 정말 간단하죠? 다양한 공공민간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대금 40%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서민 지갑은 두툼하게, 결제는 간편하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드는 상생의 혁신 제로페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립니다.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미세먼지를 줄여줍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미세먼지를 줄여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실천은 미세먼지를 줄여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3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부에서는요.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시간,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취준생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공감 토크 시간이죠. 취준생 A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먼저 첫 순서인 채용 알림장은 강지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의 강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대기업 채용 소식과 그 계열사 채용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현대자동차입니다. 파이로트 CFT 품질 개선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우대사항은 기계 및 품질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토익 스피킹 레벨 6 이상, 설계 및 품질 관련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9일까지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림산업입니다. 환경관리 부문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공은 무관하지만 전문 학사 이상, 건설 현장 환경관리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1일까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업은 GS 리테일인데요. IT 구매 담당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IT 기획 업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1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기업은 GS 넷비전입니다. 회계 담당 인턴을 모집하는데요. 4년제 대졸 이상, 졸업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2일까지니까요. 지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대 사항과 지원 자격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의 강지수였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느 지역의 채용 정보가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은 네.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저희가 광주와 서울 그리고 남양주 중에 채용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광주의 김건호 주무관님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김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주무관님만의 그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여름이면 항상 뜨겁고 몸에 좋은 추어탕 한 그릇을 먹습니다. 아, 추어탕을 추어탕이요? 드신다. 예, 추어탕. 예, 이열치열. 이열치열. 저도 사실 추어탕 참 좋아하는데 일단 저는 꼭 참고해서 이 여름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위치하고 있는 기타 전문 서비스 체인 주식회사 서비스인 사업장입니다. 해외 고위 임원 및 국내 기업, 해외 기업 유사 경력자, 고객사 전방 관리 임원 2명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고 1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550만 원부터 시작하고 접수 마감은 2019년 6월 말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대흥정보통신사업장입니다.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물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담당할 자바 개발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원통합 구축을 담당할 자원통합 엔지니어 등 총 3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절 이상 학력과 1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29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취업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19년 7월 상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일 해고의 재앙과 구제 및 신용관리, 7월 8일 일자리를 위한 나만의 전략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회사 서비스인 사업장의 임원 총 2명, 그리고 대흥정보통신 사업장의 개발자, 엔지니어 총 3명, 그리고 광주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준비한 취업특강 프로그램까지 광주에서 정말 많은 취업 정보 전달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광주를 연결해 봤는데요. 네, 교욱 씨, 다음으로는 어떤 구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느 지역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서울 지역의 구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박혜솔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혜솔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연결한 김 주무관님께서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여름은 이렇게 대비하라 이열치열 추어탕을 권해주셨어요. 예. 주무관님께서도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더위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 끝나고 시원한 공원에 가서 산책으로 땀을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하면 더위가 조금 물러나는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열치열의 연장선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욱 씨 생각 어떠세요? 그 땀을 아예 흠뻑 다 쏟아내고 그리고 다 샤워해서 날려버리고 개운하게 나와서 수박 한 번 또 먹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무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중구 필승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창업원 홍보 전담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나 관련 전공자나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500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창업원 내 사업 홍보 전담 및 사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8일까지로 자체 이력서 양식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에이블맥스 주식회사에서 ICT 사업부 기술연구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3년 이상의 경력자, 해당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한 구직자를 모집하고요. 데이터 분석, 최적화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기술개발 프로젝트 PMU 경험자, 해당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광운 CNS 주식회사의 2019년 상반기 채용 공고입니다. 광운 CNS 주식회사는 활성탄 제조업체로 환경 친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반 영업 사원 1명을 채용하는데요.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며 영업기획, 각종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 프로모션 진행 등의 영업기획 업무와 일반 거래처 관리 등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요. 급여는 연 2,800에서 3,200만 원 사이입니다. 채용 마감일은 6월 9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홍보사무원 1분, 에이블맥스의 데이터 분석가 2분, 그리고 광운 CNS의 영업사원 1분의 채용 소식 이렇게 들려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바쁘실 텐데 소중한 채용 소식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전라도와 서울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2019년 최악의 청년 실업률, 체감 실업률이 4명 중 1명꼴인 24%로서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는데요.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취준생들은 소외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취준생들 곁에서 그들의 현실과 또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감 토크 시간이죠. 예. 취준생 A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취준생 A의 공식 토커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 일단은 취준생 A로 찾아오셨어요. 다시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취준생 시절을 겪게 되잖아요. 저 역시도 그 시절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취업은 할 수 있는 것과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참 많았었는데요. 네.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스터디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거의 많게는 하루에 5개까지도 했던 것 같아서 정말요? 그냥 끊임없이 투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교육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낮에는 뭐 이승희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바쁘게 지내느라고 뭐 딱히 힘든 것도 몰랐는데 밤만 되면 내일은 뭐 해야 되나? 내일은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지? 이런 불안감,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밤마다 맥주 한 캔씩 하다 보니까 배도 좀 나오고 이런 좀
흑역사였습니다. 흑역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아무래도 지원하는 분야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혼자만 내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정신적으로 힘든 게 아마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취준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의견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우리 익명의 남성 취준생의 사연 함께 보실까요? 네, 자격증 공부만 할 때는 자격증 다 취득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을 줄 알고 그 생각에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득하고 나니까 이력서 여기저기 다 넣어봐도 모두 서류 광탈하고 최근에는 정말 가고 싶은 기업 면접이 붙었는데 처음 면접이라서 그런지 준비가 덜 됐던 건지 떨어진 이후에도 멘탈이 많이 부서졌어요. 아직 취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격이 너무 예민해지고 초조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다음 사연은 교육 MC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다음 사연은 익명 여성 취준생의 사연입니다. 제가 여성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성격이 안 좋아지는 기분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굴고 가족한테 쓸데없이 화내는 일도 잦아지네요. 친구들이 저한테 별뜻 없이 말한 소리인데도 안 좋게 받아들이고 예민해지지 않고 취업 준비하는 법은 없을까요? 아마도 멘탈 관리와 취직만이 답이겠죠? 라고 하셨는데 다들 취준생 시절을 겪다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제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취준생들이 실제로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408명을 대상으로 구직자 활동 후에 성격 변화를 이란 주제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구직자 10명 중에 3명은 구직 활동을 시작한 후에 본인이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바뀐 성격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요. 당연한 결과겠죠.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77.1%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취준생들의 사연과 함께 살펴봤는데 이렇게 취업난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면 상시 채용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조사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반복되는 취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의견이 자그마치 65.7%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유일지 함께 예상해 볼까요? 교육 씨는 어떤가요? 저요?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하면서 성격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어떻게 성격이 바뀌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제가 밤마다 이렇게 좀 내일은 뭐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좀 기쁘게 부모님한테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부모님도 제 눈치도 좀 보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작용으로 좀 더 가족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 씨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승희 MC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를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고 또 멀리 떨어져서 보면 별게 아닌데 혼자서 좀 그 감정에 깊어지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점점 사안이 커지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제 경우에 비춰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두 분이 미리 취업 준비생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맞춰주셨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계속해서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한 이유를 살펴보면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라는 의견이 2위를 차지했고요. 3위는 부모님, 가족, 친구 등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라는 의견이 9.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위는 취업 활동 때문에 혼자 지낸 시간이 많아서라는 의견이 9.2%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유들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처한 취준생들의 감정이 상당히 제 말 같고 이해가 되는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감정 또한
상황에 따라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워낙 소수의 인원만 뽑는 자리다 보니까 내가 최종 한 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두 분은 취준생 시절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나요? 저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내가 가고 싶은데 될 때. 이럴 때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기분이 나쁜 게 축하해줄 일인데 축하가 진심으로 안 되더라고요. 야, 너 잘 됐다. 그러고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벽치고 혼자서 막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승희하는 저는 글쎄요,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이 있고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실 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꾸 그 감정의 골이 스스로 깊어지는 그런 면접이라는 부분이 왜 떨어졌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조금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회사에 전화를 걸어볼 수도 없고 이런 좀 아쉬움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대답을 해주실까요? 그래도 그 취준생의 패기를 좋게 어여삐 여기셔서 안 될까요? 한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이메일을 보내본 적도 있어요. 아 정말? 답변 받으셨나요? 네, 답변을 받았어요. 아 정말 정말요? 감사하게도. 산 증인이 여기 계셨네요. 네, 정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뭐 회사의 그런 이미지적인 문제였다. 그냥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범위를 좁혀서 이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행에 대한 거니까 발성 문제인지 이미지 문제인지 그렇죠. 그 피드백만 해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래도 답변이 오든 안 오든 좀 소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이. 방송 때문에 메일 받으시는 전화 받으시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함이 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긴 하지만 네, 정말 공감되는 의견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살펴보면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의견이 24.4%나 차지를 했는데요. 네, 너무 신기하죠. 네네. 바퀴 성격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이들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됐다라는 의견이 42.5%로 1위를 차지했고요. 다음은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낼 만큼 강인해졌다라는 의견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자기 주관이 뚜렷해졌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생활하는 데 부지런해졌다라는 의견들이 존재했습니다. 오히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건데 이런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한 건지도 궁금해요. 어떻다고 하나요? 네,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한 구직자들은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암시를 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스터디나 면접 등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변했다. 취업 관련 유익한 강의를 듣거나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의 인재상에, 참 이건 재밌는 문항인데요.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기 위해서 성격을 여기에 맞춰서 변화시켰다라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대단한데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9% 무려 이거 은근히 꽤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서 내 성격을 거기다가 맞춰서 넣었다. 정말 취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라고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겠는데 경험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요. 해당 사항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도전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됐고요. 또 그거에 그 보완들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게 됐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두 MC분은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저는 이 네 번째 말씀하신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기 위해서 성격을 맞춰갔다라는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게 제가 원래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점잖고 얘기 안 하고 신중하게 항상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 방송 진행을 하는 이 업무 자체가 좀 더 한마디라도 더 하고 먼저 말 걸고 이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항상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4번 제 성격을 맞춰서 변화를 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성격이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본래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간혹가다 저라는 사람도 이렇게 감정의 골로 빠질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더 제가 해야 할 일에 좀 집중을 하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건 긍정적인 성향 유지에 보탬이 됐다라기보다 전 제가 이제 맡은 직무가 아나운서 직무 그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나운서 직무에 계신 분들을 동분서주하면서 만나러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도 원하시는 직무 또 원하시는 회사가 있다면 좀 나의 연락을 받아주겠어 싶으실 수도 있지만 메일 한 통이라도 아니면 출근하실 때 이렇게 커피 한 잔 사서 기다려서라도 그런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어떨까라고 그냥 저희 취준 꿀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승희 MC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무래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먼저 경험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두 분의 경험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취준생 A 함께 해봤는데요. 날이 갈수록 우리 청년 취업이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취준생 A가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취준생 A의 강지수였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첫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방송이었고 또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안녕.